네, 안녕하십니까. 기법이란 무엇인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이 첫 강의가 수필 오디세이 창간 기념으로 여러분과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필 오디세이 82쪽과 83쪽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에 대강의 요체가 실려 있습니다. 단 2페이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강의한 내용은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게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5부문으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면 그런 기법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기법의 출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법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려야 그 기법을 찾을 수가 있고 찾은 기법을 작품에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출처를 저는 5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묶으면 이 우주 현상 속에 들어있다. 모든 기법은 우주 현상 속에 들어있다. 삼라만상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걸 좁히면 첫 번째는 이미 우리의 선배 작가들이 쓴 작품 속에 기법이 들어있다. 가장 손쉽게 우리가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출처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계 명작을 통해서, 한국 명작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기법을 썼느냐를 학자의 입장에서 또 비평가 입장에서 뽑아서 공부를 했고, 그걸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 속에는 수많은 기법들이 설득하기 위한 기술, 사랑하기 위한 기술, 가르치기 위한 기술, 또 증오를 화해로 이끄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 생활 자체가 하나의 기법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행동이 실천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기술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떤 인생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기법 없이는, 기술 없이는 전달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가 또 중요한 기법의 출처다. 세 번째는 사회 현상이죠. 사회라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그런 네트워크 속에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관계를 또 발전시키고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만남과 만남의 원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작법이 거기에 많이 숨겨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도 실체적으로 사회 속에는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모든 학문도 사실은 인간 사회 속에서 기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은 제가 좋아하는 기법의 출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등나무를 보시면, 지금 우리 그 아파트에는 등나무가 심은 지 한 7, 8년 되는데 너무 웃자라서 좀 난립니다. 옆에 있는 나무를 올감해가지고 나무를 죽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등나무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등나무, 이 새순이 나무를 좀 에워싸기 시작하면 낑낑거리며 올라가서 그걸 잘라주기도 하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등나무는 보면 옆에 있는 나무와 서로 이렇게 이 전효성이라고 그래요. 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둘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인간도 그렇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부부간에 의지하고 형제간에 의지하고 또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 전효성이죠. 그래서 등나무의 형식을 통해서, 등나무의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석자 씨의 등나무집 형님이라는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또는 천체를 보면 이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자전은 스스로 하루든지 뭐 몇 달 만에 한 바퀴씩 도는 게 자전이고, 공전은 어떤 행성으로서 중심의 어떤 천체를 돌아가는 것이 공전인데, 자전과 공전을 인간 사회와 연결시키면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기법이죠. 자식들은 끊임없이 자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찾아납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늘 자식을 바라보면서 공전하기를 바라요. 내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되고 자식의 마음이 또 내 마음과 하나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심력을 발휘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길 바라죠.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 자전과 공전 모두 이 천체의 원리인데, 이 원리 속에서도 우리가 작품에 반영할 수 있는 기법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런 것 등이 바로 자연현상을 통해서 또는 우주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찾아내는 원리입니다. 이런 기법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쓸모있게 만드느냐. 여기에 이런 자연의 생태 기법, 살아가는 기법, 사람의 원리를 인간의 삶의 기법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전환의 원리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의인화 기법이라고 해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람처럼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의인화 기법입니다.
아까 전효성이라고 그랬는데 등나무가 옆에 있는 나무를 칭칭 감으면서 태풍이 불면 서로 의지하니까 쓰러지지 않잖아요. 이런 등나무식 사랑법을 인간의 사랑법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등나무의 삶의 기법을 이용해서 등나무집 형님이라는 작품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런 자연의 기법을 작품의 기법으로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이 은유화예요. 은유의 기법을 쓰는 거죠. 이것을 의미를 특별히 부여해서 사람의 삶의 기법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은유의 기법입니다. 등나무는 나의 꿈이다. 이렇게 하면 등나무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지. 이게 은유법입니다만 이렇게 쓰면 은유화 기법이 작품의 기법으로 쓰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작가는 이 달팽이라는 작품을 써서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달팽이 이야기는 달팽이의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을 자신의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으로 그대로 차용한 것이에요. 이게 은유화 기법입니다. 달팽이의 삶의 방식이 바로 나의 삶의 방식이고 달팽이의 존재 기법이 나의 존재 기법과 동일하다. A는 B다 하는 것이 은유법이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은유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기법을 작품의 기법으로 차용하는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상징화입니다. 상징화는 원관념을 보여주지 않고 보조관념만을 쓰는 것이죠. 원관념은 진리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관념인데요. 그런 관념을 보여주는 방식,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면 원관념을 쉽게 노출시키면 예술성이 떨어지니까 보조관념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할머니의 사랑법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지금 기억해 보니까 할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작품으로 쓰고 싶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할머니는 나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했고 내가 잊을 수가 없고 이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술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나한테 보여준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기술을 보여주면 되는데 제가 아마 대했을 때로 기억됩니다. 내가 자고 있었는데 내 얼굴에 어떤 손길이 느껴져서 눈을 잠깐 떴습니다. 그때 내 앞에는 할머니가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내 볼을 감쌌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할머니의 손에 따뜻한 온기 그리고 쓰다듬 이것이 할머니 사랑법이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이 할머니의 그 손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품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관념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관념을 직접 설명하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인 테크닉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것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라든가 사회현상이라든가 우주에서 발견하는 기법들을 어떻게 작품의 기법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화 기법, 그리고 은유화 기법, 상징화 기법 이걸 통해서 인간의 이야기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파이가 3.141592에서 뭐 30조짜리까지 3.14159에 쭉 찾아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끝은 아직 모릅니다. 아마 인간이 과학적인 컴퓨터 기술로 찾을 수 있는 끝자리가 30조짜리까지 찾았다는 거죠. 그러나 파이의 완전한 뒷자리는 찾지 못했어요. 이 파이의 의미를 작품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주제화할 수 있겠어요? 신이 감추고 있는 진리를 얘기할 때 파이를 쓰면 좋은 거죠. 신은 진리를 통해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히 찾아야 할 대상이 진리잖아요. 그것을 신은 숨겨놓고 있는 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파이의 기술을 통해서 파이의 의미를 통해서 전달하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수학적인 기호, 물리학, 화학, 심리학 이런 모든 학문적인 법칙도 사실은 우리가 찾아야 할 출처라고 볼 수 있어요. 도처에 작가가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몇 개의 작품을 통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을 쓰고 있느냐를 예를 지금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반석자 씨의 등나무집 형님에는 등나무의 삶의 형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전효성이라는 기법입니다. 옆에 있는 나무를 칭칭 감아서 함께 의지가 돼서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손의 동서와 나는 그렇게 등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데 그게 등나무의 기술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나무 얘기에 빠졌더라면 설명에 치우치니까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손광성의 달팽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달팽이의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 달팽이가 나고
나의 분신이고 나도 달팽이와 같은 방식으로 외로워하면서 낭창거리는 갈대 끝에 올라가서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이 손광석이라는 작가는 6.25 때 그 월남한 작가죠. 그래서 신양민이죠. 이 달팽이의 모습과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은유화와 의인화를 써서 참 잘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자연 속에서 우리가 기법을 찾아서 작품에 끌어들이는 양상입니다. 솔제니친의 모닥불 속의 개미들이라는 아주 짤막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200자 원고지 한 장 분량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짤막한 수필도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솔제니친이 장작불을 피우기 위해서 장작에 불을 피우는데 장작이 썩은 장작이니까 장작 속에서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불에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솔제니친은 이크 하면서 그 장작불에서 장작을 꺼내서 그 개미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살리려고 장작에서 떼어놓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장작불에서 떼어놨던 개미떼들이 다시 장작불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개미들은 장작불 속에서 불타서 죽었습니다. 이걸 솔제니친이 개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당대 러시아의 민중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라는 이 엄혹한 총칼 앞에서 고향을 버리고 싶지 않아도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들은 분리시키려고 하고 못 살게 하잖아요. 그래도 개미들처럼 인간들은 고향을 잃지 않고 고향을 찾아가는 거다 하는 얘기를 웅변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쓴 거죠.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본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해치고 파괴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정성화의 강을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여기는 강바닥과 강물의 얘기가 나와요. 강바닥이 없으면 강이 형성되지 않죠.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강바닥이 남편이고 거기에 흐르는 강은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바닥과 강의 형식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의 방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생물들을 통해 천체를 통해서 그런 기법들이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생의 기법으로 인간의 기법으로 차용하고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작품화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인화도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최민자의 존재는 외로움을 탄다는 그런 작품을 보면 여기는 자연합일의 기법을 써요. 여기 주인공이 사실은 프랑스의 한 작가 까미란 작가의 그 단편보다는 조금 긴데요. 거기에 이제 간부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여인을 간부라고 그러는데 그 간부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그 소설의 기법을 여기서 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설 속의 기법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존 작가들, 선배 작가들로부터 기법을 해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 포목을 파는 이 비단장소에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아프리카 사막지대로 장사를 떠납니다. 거기서 어느 성곽에 들리게 되는데 성곽의 주인이 그 피로에 지친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잠이 안 오면 밤에 성곽에 올라가 하늘을 봐라. 그런 별을 볼만하다. 남편은 이미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코를 드르렁드렁 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남편의 원망도 있고 해서 성곽에 오릅니다. 성곽에 올라서 하늘을 보니까 캄캄한 하늘에 수많은 별빛들이 찬란하게 부서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탄을 해서 큰 대자로 성루에 눕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마음을 내려놓고 별을 관찰하고 있는데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자기 가슴에 안기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순간 이 주인공은 남편도 있고 세상도 다 있고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별과 밤하늘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자연합일입니다. 이런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거죠. 거기서 남편의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기술을 터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최민자라는 작가가 문인들과 함께 젊은 시절에 요절한 한 여류 작가 얘기를 하다가 그 여자는 왜 죽었을까? 왜 자살했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작품을 떠올린 거예요. 자신의 고독감 또는 슬픔,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아침 산책을 떠나서 나무들과 산이 자기한테 걸어오는 몰입의 상황에서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에 젖어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아, 바로 이거였구나.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진리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에서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간 30세의 요절한 그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작가들은 기존의 작품에서 아니면 자연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찾아오고 그것들을 통해서 수필을 씁니다. 이런 좋은 수필을 썼을 때 예외 없이 훌륭한 명작으로 탄생이 되고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5차례 나누어서 말씀드린 기법이란 무엇인가를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이런 기법들이 어떻게 명작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필 오디세이 창간호 82쪽과 83쪽을 한번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